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33회죠. 그래서 33회 공중에서 민법을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120% 발휘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번 시험의 어떤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나는 정말 1년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적이 안 나온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떨어질 것을 조마조마하면서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난이도를 논할 수 있지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시험에 어떻게 해서 불운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시험의 난이도를 정하는 것은 사실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다기보다는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1번이죠.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죠.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형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항상 봐야 되죠. 첫 번째가 유원이고, 그 다음에 유증이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세 가지에다가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라고 그렇죠? 맨 끝을 이렇게 보라 이 말이죠. 이렇게요. 다른 거 앞에가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맨 끝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건들에서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권,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동의,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하는 면제, 채무자가 하는 상계, 이 8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명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2번은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나왔죠. 말은 이것은 무효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3조와 104조, 이 목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지문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죠. 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그것은 단속 규정에 해당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래서 단속 규정이다, 이것은 유효이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연히 일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은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리성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었죠?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회성, 우연히 일회성 그랬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성공보수약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공보수약정이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우리 시험에 지금 이게 두 번째 나오고 있죠.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험은 모두 다 형사사건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시험은 지금 두 번째 민사사건으로 나오고 있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4번은요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서요 우리 지금 누구냐면 중개업자,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잘못 칭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이것은 어떻게 보냐,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요
무효냐, 유효냐, 취소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인 것은 그 말은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은 또는 좀 취소고 취소인 것은 이것의 반대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매도인이 실수로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적이라 칭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첫 번째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먼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무효는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몇 배라고 그러냐?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려면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3배에서 4배의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2배 차이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무효이냐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로서 취소를 할 수 있을지언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5번은요. 이건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보험사고죠. 그래서 보험사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죠. 이것을 보험사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기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효인 것은 5번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43번이죠. 통정허위 표시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최근 3년간의 지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통정허위 표시가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통정허위 표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 제3자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나온 것인데요. 보시면 1번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유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알았다면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뭐다 알면서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양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의사표시의 불일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109조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는 것을 표의자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냐, 이것을 우리는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 다른 말로 심리 유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뭘 해야 된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해야죠.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단지 알았다 이것을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자, 이번은요, 가장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우리는 증여세를요 숨기기 위해서요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증여는 은닉행위잖아요. 이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증여를 할 의사가 있으니까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고, 매매는 가장매매죠. 이 가장매매 또는 가장행위라고 하죠. 매매요,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요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할 의사로서,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매매로 가장해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인 등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닉행위는 유효이고 가장매매는 무효다 그랬는데 둘 다 무효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이것도요.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대리행위하자,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본인의 지시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는 한 항상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행위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대리인이요 상대방과 통정을 했죠. 그러면 본인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리죠? 그래서 본인은 대리인과 관계에서 본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만약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 제3자가 되려면 그 제3자는 단순한 피용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는 동일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선의일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4번은요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가 무효이죠. 이 무효는 언제나 무효인 것이죠.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가장 소비 대차에 따른 대금 채권이죠. 여러분이 항상 얘기요 가장 채권이죠. 가장 소비 대차에 따른 대금 채권을 가장 채권이죠. 여러분 가장 채권 그 다음에 나오는 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의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제3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3자를 얘기할 때 제3자가 아닌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3자가 아닌 것은 뭐가 있다? 상속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있고 양도에서 채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죠. 대리에서 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죠. 본인 간의 관계에서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는 뭐냐? 항상 제3자는 여기서 딱 네 가지만 보라고 그랬죠.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또는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이 네 가지만 보라고 했잖아요. 가장 저당권 이렇게요. 여기서 가장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통정허위 표시로 바꿔서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것은 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양수인이죠. 가장 양수인부터 압류나 가압류를 한 사람 또는요 가등기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가장 채권으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가장 채권으로부터 양수인 가장 채권의 양수인 가장 채권으로부터 파산 관제인 또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을 제3자고 가장 전세권에는 저당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저당권에는 경락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8조에서 107, 108, 109, 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 할 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것은 이 네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으로부터는 경락인, 전세권으로는 전세권에서는 저당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간단하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채권으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또는 양수받은 사람, 파산관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보증인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다 제3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먼저 네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뭐가 나온다? 가장 소비 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가장 채권 여기까지가 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 병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수인은 설령 여기다 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양수인은 제3자이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선의의 양수인은 이랬죠.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4번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한 4년 정도 전에요. 한번 나왔는데 3년 전에요. 지금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보면 계약금만 지급을 했죠. 계약금. 그럼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계약금에서 몇 번을 얘기하죠? 토지거래 허가다. 필요 없다. 허가고요 필요 없고 일단 언제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는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몇 번을 얘기하죠? 이행기 전까지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했다. 계약금만 지급했다. 그 말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허가를 신청했다? 필요 없다. 허가를 신청한 것이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허가를 착수하든 말, 허가를 신청하든 말든 허가가 나오든 말든 관계없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알겠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한 해제가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것이죠.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죠. 지금 일방이 협력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협력을 하죠. 이것을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고, 협력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고 허가가 나오면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금과 등기를 우리는 뭐란다?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이 주된 의무 간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협력 의무를 뭐란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2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즉 협력,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가지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2가지죠. 그래서 모두에서 4가지가 협력 의무, 부수적 의무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 협력, 즉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협력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이행을 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일방이죠. 일방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즉 협력하지 않기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쌍방이, 그러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일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협조해달라고. 그런데요, 만약에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 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 2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즉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이미 명백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매수인도요, 더 이상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된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위 매매계약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죠. 여러분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유효 이렇게. 그래서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 해제가 된 경우 2가지죠. 알겠죠? 이때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요, 니은하고 뭐다? 디귿.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45번 법률 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법에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죠. 이걸 법정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죠. 즉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미성년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의 필요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민법 140조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지금 이거 몇 번이 나오죠? 추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법률행위를 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죠. 이때 취소권은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직권조사요. 그래서 3년, 10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3번은요. 취소된 법률행위죠. 취소된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 어떻게 한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지만 여기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취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뭐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4번 제한 능력을 요구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이 취소되죠? 그럼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알죠? 선악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상환할 책임이 있죠. 이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악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에 추인하죠.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됐다 보면 확정이 됐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확정이 됐으니까 그 말은 뭐다?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다른 말로 추인을 뭘 한다?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추인은 확정적 유효고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요. 그것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46번 조건이죠.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죠.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을 항상 비교를 하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는 뭐 할 수 있다? 소급이 가능하죠. 그런데 기한은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그 다음에 합의로도 뭐 할 수 없다? 소급할 수 없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소급표가 없는 거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기한하고 해지 이 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2번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인 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우리 뭐란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불법. 알겠죠? 불법. 이것은 조건 없는 법령이다. 여러분 조건 없는 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조건 없는 법령이란 말은 유효라는 말이죠. 유효. 그래서 그러면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라는 말이고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면 이것은 불법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해제 조건을 하든 정지 조건을 하든 관계없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효다 이런 말이니까 틀린 것이죠. 그래서 2번은요 틀린 것이다 이랬고요.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분을 해야죠. 그럼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합격하지 않으면 차를 사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냐?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기한은 뭐죠? 기한은 확실한 거죠. 확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그래서 갑이 사망하면 이 말이죠. 그럼 갑이란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반드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지 모르죠. 그래서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불확정이라고 하죠.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기한은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확실. 그 다음에 조건은요 불확실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이런 불확정 기한은 어떠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든 불가능해도 결국 기한은 도래한다. 기한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든 관계없이. 그럼 여기서 보면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될 때,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될 때, 즉 불능일 때 이행하여야 하는지 이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불확정 기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린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기, 변제기는 도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이고요. 4번은요. 이행지체이다. 우리 이제 해제를 할 때는 해제는 몇 가지가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먼저 채무불행이 있어야 되죠. 채무불행이 있고 상당한 기간 중에서 뭐라고?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죠.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됐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이행지체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지체의 경우는 채무불행이죠. 최고하고 해제하는 말을 해야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불능 또는요.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최고는 하지 않지만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일단 채무불행은 있어. 그리고 최고를 해. 그런데 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그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알았죠? 즉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죠. 즉 채무불행이 있으면 일단 채권을 하죠. 그런데 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도 무효가 돼버려요. 해제 효과가 발생해. 이것을 정지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지조건이 성취해서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5번은요.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죠. 여러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이요 10월 29일이잖아요. 10월 29일 중개사 시험을 본단 말이죠. 중개사 시험에 만약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다면 차 사줄게. 그런데요 여기요 10월 28일이요. 어젯밤에요. 28일 날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이요. 나한테요. 수면제를 먹인 거 수면제를요. 수면제를 먹여서 아침에요. 아침 12시가 다 지나서 원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학교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9시에 입실이 끝나서 9시 반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시험 치는 날 12시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결국 시험을 못 친 거죠. 그럼 시험에 떨어졌죠. 그런데요 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반테요. 당신이 만약에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나는 합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차 사라. 이렇게 차 사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즉 시험에 합격했다고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 말이지. 오늘 시험 치는 날이냐? 그렇다면 어제 수면제를 먹인 날이냐 이 말이죠. 어젯밤에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시험을 쳤을 것이고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즉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즉 방행이 10월 28일 날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요? 10월 29일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보면 성취에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10월 29일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나는 무난히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죠. 시험 쳤을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10월 29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것을 보시면 정답은요 어떻게 된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47번요.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면 갑은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겠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대리권. 그러면 을이 사망하죠.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틀렸죠. 우리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뭐였죠? 본인 갑이 사망이 있죠. 그 다음에 을의 대리인이 뭐다? 사망. 그 다음 파산.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뭐죠? 그것은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권한에 불과하죠. 권한. 그래서 대표권하고 하나의 권한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즉 본인에게 대리 효과를 기속시킬 의사로 하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에 불과하는 것인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이죠. 소멸하고 없으니까 상속의 문제로 논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계된다. 1번 틀린 것이죠.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될 권이다. 매매계약 체결이 될 권은 뭐가 없다? 해지할 권리는 없다. 해지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없죠. 만약에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어야 되겠죠. 포괄수권. 그래서 여기서는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는 없다. 2번은 맞는 것이죠. 3번 갑의 수권행위는, 여러분 수권행위는 뭐다? 수권행위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먼저 의사표시이다. 자, 수권행위는요 불요식 행위이다. 자, 수권행위는요 비출현행위이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3대 요소잖아요. 특히 여기서 의사표시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죠. 알고서 보통은 명시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하죠. 지금 보면 갑이 있고 여기요 병이 상대방인데 을이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죠. 이 사람은 임의대리죠. 그럼 임의대리는 어떻게 하냐? 먼저 공통의 소멸행위, 공통의 소멸행위는 뭐가 있죠? 대리권을 소멸하는 거, 본인은 사망이 있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뭐가 있죠? 대리인도 뭐가 있어?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죠. 이건 공통적인 것이고, 또 여기 임의대리죠. 여기 임의대리의 경우는 뭐가 있다? 임의대리에만 있고 법정 대리는 없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뭐가 있다? 관계의 종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먼저 보시면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했죠. 수권행위를 철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해서 임의대리권은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이것이 법정대리다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5번은요.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이것을 우리는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여기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의 경우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라고 돼 있죠.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자 정답 몇 번이다? 47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상속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8번은요 대리죠. 1번 임의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분 대리인이 소인이면은 우리가 능동대리가 있고 수동대리가 있는데 아무 말에서 능동대리를 보는 거죠. 능동대리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틀렸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만약에 법률의 규정, 친권자죠. 수권 행위에 의해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하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란 말이죠. 2번 대리 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갑하고 여기 을하고 병하고 있고 여기 을하고 있죠. 이 갑이 을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망을 당했으면 그걸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대리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리 효과는 본인이 본인이 취소한다. 만약에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죠. 만약에 특별한 사정, 즉 특별한 수권이 있다 본인으로부터 그런 경우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이것을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하고 그 대리행위로부터 생기는 효과, 즉 취소권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러한 대리행위로 인한 대리 효과는 다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틀린 것이에요.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의 차이를 보죠. 그럼 유권대리에서는요,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뭐다? 이 대리행위는 유효이다. 그래서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한 대리권의 여부를 그럼 이렇게 하면 증명하면 누가 책임진다? 그럼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본인은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증명 받아주면은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철권을 행사하죠.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누가요? 본인이 상대방은 뭐라고? 악의임을 입증해야 돼. 누가요? 본인이. 원래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처리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이요?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즉 상대방이 대리행위 시 대리인이 무권 대리임을 알았다, 악이다. 이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오늘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려면 그러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임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기 싫으면 무권 대리인요 상대방이 악이 또는 상대방한테 뭘 했다? 과실이 있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증명을 해야 돼. 누가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도 몇 번 나왔죠. 이걸 보면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죠. 알겠죠? 그 말은 이미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고 증명이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대리권 유무, 대리권이 있냐 없냐죠. 알겠죠? 나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이 말이죠. 이 대리권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있다. 뭐죠? 본인에게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4번은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것을 우리는 복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럼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기초문제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번은요. 법정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뭐죠?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에 복대를 선임하죠? 그러면 무슨 책임입니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근데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하죠?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때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그러면 무과실 책임하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하고 어디가 더 무겁냐? 무과실 책임이 더 무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임이 경감된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49번요. 표현 대리죠.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죠.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권한을 넘는 이다 말은 뭐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여기서 우리가 분설을 해야죠.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라는 말이잖아요. 무권 대리. 그럼 대리권이 없어야 되죠. 이때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리 권한을 얘기해. 이때의 대리 권한을 뭐란다?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기본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기본을 넘는 거. 넘었다? 그러면 넘는 것이 바로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알겠죠? 1번. 그러니까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있어야지 넘은지 넘지 않는지 알 거 아니에요.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는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립할 수가 없다. 왜?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이번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복인권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그건 누구죠? 임의 대리죠. 판례가 말하냐?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죠. 강행 규정을 뭐라 한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되어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틀렸죠. 왜요? 방금 얘기했죠. 이때 우리가 126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다 포함하고 특히 126조에서 법정 대리는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때의 일상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인정이 된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권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 5번 이렇게. 자, 50번이죠. 대리권 없는 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보면 이번에요. 대리에서 좀 최근에 대리에서는 거의 3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대리에서. 물론 다른 시험에서도 대리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 3년간요. 3문제, 4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대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50번. 대리권 없는 갑은 을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랬죠. 자, 을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죠. 그러면 갑이 대리권이 없죠. 무권 대리죠. 병하고 계약을 했다.
병은 갑이 무건대리한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다. 아주 중요하죠.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무건대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했으나, 병이요 본인에 대해서요, 이때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서 이것은 준법률행위죠.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 우리나라는 1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외가 있다. 몇 가지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을 때 이걸 무슨 죄란다?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발하지 않을 때는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한 거 틀렸죠.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왜요? 우리가 추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추인은 의사표시를 해야죠. 의사표시. 추인은 의사표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추인이 아니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우리 시험범위에 4가지가 있죠. 방금 봤던 우리가 추인권이죠. 추인권이 있고,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있죠.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추인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해제권 할래 말래 했더니 아무 말이 없죠. 예약 완결권 아무 말이 없죠. 수익 의사표시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추인할래 말래 말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뭐다?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수익을만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4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형성권이고서 의사표시란 말이죠. 말을 해야 추인이 되고 해제가 되고, 그럼 본계약이 성립하고 수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의사표시인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추인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해제권은 소멸하고, 예약 완결권은 효력이 없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 딱 4가지다. 자, 이번은요,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래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인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문제죠. 추인은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한테 할 수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이 무권 대리인에 추인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처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선의 무과시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을이요 본인이죠. 무권 대리인 갑이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했죠. 그런데 이 병이요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뭐 한다? 주장할 수도 있다. 주장할 수도 있죠. 왜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 알았을 때는 주장할 수 있고, 몰랐을 때는 주장을 못하죠. 그래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알겠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을이요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했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병이죠. 병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을이 병에 대해서 추인하죠. 을이 병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한다. 그래서 체결 시에 소급한다. 원래 우리가 무효행위의 추인, 우리가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의 추인하고 다르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요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고, 을이 지금 병에게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했죠.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정 무효가 되죠. 확정정 무효. 그럼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죠. 그럼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려면 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야죠. 그다음에 이 대리인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죠. 증명을 못하고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그런데 여기서는요, 누구의 선택이다? 본인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왜? 제한 능력자는 무권 대리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런 병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요,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는 추인이 아니고 뭐한 걸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오늘 시험 봤던 10문제, 즉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물권법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